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얼굴이 나온 영상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중. 온라인상에서 한문 수업 중 유념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한문 수업 하는 날. 한문 수업 이렇게 참여하세요. 첫 번째, 학습하기 전 준비 태도. 아침 일찍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하며 졸지 않기. 배고파도 수업 중에는 집중하기. 게임은 수업 다 받고 하는 거 아시죠? 두 번째, 강의 영상은 집중해서 학습하세요. 등교 후 다시 배우지 않습니다. 과제는 꼭꼭 수행평가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질문하기. 언제든지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자, 이제 덕향쌤과 함께 한문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한자의 3요소와 부수, 자전, 필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문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페이지와 13페이지입니다. 자, 한자의 3요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형, 의죠. 여기 지금 이게 뭐죠? 화살이죠. 이 화살을 문자로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읽었냐면 시라고 읽었죠. 그리고 화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런 물체를 한자로 요런 형태로 그렸고요. 시라고 읽었고요. 화살이라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세 가지의 요소, 즉 형, 의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부수는 무엇일까요? 부수는 한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에 지금 16개의 한자가 있어요. 그 16개 한자를 세 종류로 나눠볼게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다 똑같이 들어가 있죠. 삼수변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물숫자를 변의 위치, 즉 왼쪽에 놓이게 되면 이렇게 점을 3개를 찍는다 해가지고는 삼수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 또 물수가 있네요. 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물수가 들어가는 한자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되네요. 5개.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 한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근데 이것도 왼쪽에 놓이니까 이렇게 길다랗게 썼는데 만약에 위쪽에 놓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쓰였겠죠. 바로 사람인을 기준으로 하는 묶음. 두 번째 묶음의 한자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자들을 한번 모아볼게요. 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들을 한번 보면 여기에 지금 이 부분 바로 무슨 글자예요? 마음심자죠. 마음심자를 또 좌측에 쓰게 되면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요거의 또 다른 변형이 바로 요겁니다. 이 모두가 바로 뭐예요? 마음심의 변형이에요. 자, 지금 16개의 한자를 나누었어요.
공통된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죠. 자, 기준이 되는 한자들을 각각의 묶음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물숫자가 기준이 돼요. 두 번째는 사람 인자가 기준이 되고, 세 번째는 바로 마음심자가 기준이 돼요. 이 한 부분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글자를 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숫자, 사람 인자, 마음심자가 바로 부수가 되는 거예요. 자, 부수에 대한 개념 이해하셨죠? 자, 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한자들을 정리를 하는데, 그때 정리를 하는 방법이 획수에 따라서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획수라는 건 뭐냐면 글자의 획의 수를 획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이 한자는 획수가 8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는 9획. 여기 나오는 한자는 6획. 요거는 바로 10획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요게 1번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돼요. 그리고 각각의 한자에 음과 뜻을 써놓죠. 요거는 물수,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강, 요거는 강하, 그 다음에 요거는 샘천,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다해 라고 써놓은 책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 자전입니다. 자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자자는 여기서 바로 뭘 가리키냐면 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사전이죠. 자전이 바로 한자 사전인데요. 이 한자 사전에 있어서 한자를 찾는데 기준이 되는 글자를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필수는 무엇인가? 필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를 이루고 있는 점하고 선을 획이라고 해요. 아까 획수할 때 얘기했던 그 획입니다. 그리고 이 획을 쓰는 순서를 바로 필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순을 또 다른 말로 획순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획을 쓰는 순서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바로 획수와는 다른 말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한자를 이루고 있는 획의 숫자를 획수. 근데 그 획을 쓰는 순서는 획순 또는 필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필순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석삼자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바로 뭐가 있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을 쓴 대표적인 예는 바로 내탄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삐침과 타임이 만나면 삐침부터 써야 된다는 건데 우리 머리 뻗쳤다 그러잖아요. 삐침과 푹 파였죠. 요 삐침과 타임이 만나게 되면 삐침부터 쓴다가 세 번째 원칙이죠. 네 번째,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면 가로획부터. 가로획, 세로획이 만나는 첫 번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열십이죠. 가로획부터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는 바깥쪽부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연고하다 했을 때 구자인데요. 이렇게 씁니다. 바깥쪽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걸 쓰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 원칙은 이래요. 꿰뚫는 획은 나중에. 대표적인 예가 가운데 중입니다. 입구자 이렇게 쓰죠. 그리고 꿰뚫는 획, 요거를 세로획을 가장 나중에 쓴다는 얘기예요. 다음 원칙은 이겁니다. 좌우 모양이 같을 때, 좌우 대칭일 때, 그때는 가운데를 기준을 먼저 삼아야 되겠죠. 작은 숫자 기준 삼고 좌우 대칭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좌우 모양이 같을 때 가운데부터 쓴다는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 받침은 나중에. 여기서 받침이라는 게 뭐냐면 시험시험 갈 착자 이렇게 쓰는 한자인데요. 요거를 부수로 쓰게 되면 요렇게 써요. 요거를 부수용으로 책받침, 받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책받침이 들어가는 한자는 가장 나중에 씁니다. 예를 들면 도라는 한자가 있어요. 도를 하십니까? 또는 길도, 도로 할 때 그 도자를 쓸 때 머리수를 먼저 쓰고 난 뒤에 책받침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다음은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은 책을 나중에 찍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대견자가 있습니다. 대견자를 쓸 때 큰 대자를 먼저 쓰죠. 그리고 난 뒤에 우측 상단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요. 제일 나중에. 근데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원칙 굳이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문의 구조, 즉 어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에 4가지의 필수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뭐죠?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주인을 주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서술어는 뭐예요? 그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을 서술해 놓은 말을 서술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목적어는 뭐죠? 네, 맞아요.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어는 뭐죠? 서술어를 보충하는 말이에요. 뭐뭐이가 또는 어디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어디 어디에서 등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여기서 나오는 공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뭘까요? 맞습니다. 주어겠죠? 그 다음에 노자에게라고 얘기했죠. 노자에게는 서술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문장 성분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보어예요. 그 다음에 예의를 했을 때 을을 들어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목적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물었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나오는 한자가 바로 공자입니다. 두 번째 한자가 문이고요. 세 번째 한자가 예고, 네 번째 한자가 노자입니다. 즉, 공자가 주어죠. 물었죠. 물었어요. 서술어입니다. 뭐를? 예를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노자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어고, 이게 서술어, 이게 목적어, 이거 보어입니다.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랑 동일하게 주어는 제일 앞에 놓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문장에서는 보어와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서술어 앞에 놓이죠. 근데 한문 문장은 우리 어순과 다르게 서술어가 목적어와 보어 앞에 놓인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한문에는 특히 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같은 어조사 역할을 하는 한자도 있지만 그런 어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장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위치입니다. 맨 문장의 맨 앞쪽에 있으면 주어. 주어 다음에 있는 건 서술어예요. 목적어나 보어가 아니고. 서술어 뒤에 올 수 있는 게 바로 목적어와 보어예요. 목적어하고 보어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서술어 뒤에 놓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문의 기초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한문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한자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 뿐만 아니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동파문자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한자의 원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가운데 글자는 춤추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림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한자의 모양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자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전설과 가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한자를 한 사람이 모두 만들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파문자처럼 그림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정리하고 통일하면서 지금의 한자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한자의 변천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하자면 갑골문, 금문, 전서, 예서, 해서의 순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골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갑골문, 갑옷갑, 려골, 글월문. 딱딱한 껍질이나 뼈에 새긴 글자입니다. 여기서 딱딱한 껍질은 거북이의 것인데요. 배딱지일까요? 등껍질일까요? 사진을 보니 아시겠죠? 거북이의 배딱지입니다. 여기에 글자를 새겨 점을 쳤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 한자의 시초를 연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하나 볼까요? 이 자는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 모양이 보입니까? 글자를 약간 돌려볼까요? 앞다리, 뒷다리, 꼬리, 그리고 머리가 보이고 앞에 길게 나온 것이 바로 코끼리입니다. 아직 그림의 모습이 남아있네요. 다음은 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쇠금과 글월문 금문인데요. 쇠로 만든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동기 그릇입니다. 바로 여기에 새겨진 글자입니다. 이것은 이 그릇에 새겨진 글자를 탁본한 것입니다. 코끼리 상자로 갑골문과 비교해볼까요? 금문에 와서는 갑골문에 비해 그림적인 특징이 줄어들고 기호화되며 둥그러진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설을 알아보기 전에 중국의 역사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이후 전국시대의 지도입니다. 전국 칠용이라 하여 7개의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라마다 쓰던 글자들입니다. 모두 말 마자입니다. 진나라가 통일을 한 후 각 지역마다 달리 쓰던 문자를 이렇게 통일을 하였습니다. 말 마자입니다. 오늘날의 글자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서체는 한자로 전서 전과 글서입니다. 전서 전자의 위에 대나무 죽자인 대죽머리가 있듯이 죽간에 쓴 글씨체입니다. 갑골문, 금문과 비교하면 붓으로 썼기 때문에 둥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서는 글서로 종은 노예를 뜻하고 흔히 노예 문서 작성에 많이 쓰였다 하여 예서라고 합니다. 전서의 필력이 복잡하고 쓰는 속도가 느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진나라 말기부터 사용되어 한나라 때 통용되었습니다. 코끼리 상자의 예서를 볼까요? 이전과 비교해보세요. 예서에 와서 비로소 오늘날 한자의 일반적인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본보기에 글서, 곧 가장 모범이 되는 서체입니다. 그림에 보듯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쓰는 서체입니다. 한나라 말기에 출현하여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나라 때 비로소 한자의 모습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상자의 해서체를 볼까요? 예서체를 더욱 간략하게 개량하면서 가로, 세로를 반듯하게 만들고 글씨 전체가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자는 동파문자와 같이 사물의 모양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내는 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화시키게 되었고 어느 한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끼리 상자 이외의 다른 글자도 보겠습니다. 이 갑골문은 뭘까요? 힌트, 아래는 눈이고 위에 있는 것이 이건 뭘까요? 바퀴도 보이고 앞에 동물이나 사람이 보이죠? 정리하면 갑골문에서는 사물의 모양을 단순하게 그렸고 금문은 그림을 단순화시키고 전서는 한자 글자다움이 보이며 예서는 오늘날의 한자체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 말기에 해서체가 등장하며 한자의 모양은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자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자는 그림으로 시작하여 한자 수가 많아져서 외우기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외우기 쉬운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자의 형성 원리를 배우며 쉽게 한자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